대선이 앞으로 8일, 사전투표는 3일 남았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반방탄 독재를 강조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완주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한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대선 레이스가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후보가 사전투표 동료에 나섰는데 이재명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첫날에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고 또 김문수 후보도 걱정 말라면서 자신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모든 후보가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당이든지 후보든지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전투표가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후보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 그런 득표를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독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뭐 이상한 점은 김문수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문수 후보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신봉론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믿고 신봉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들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뭐 사과라든가 반성의 그런 말씀도 없으세요. 여전히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전에 정광훈 목사로 대변되는 부정선거,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함께 만들었고요. 초대 대표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정광훈 목사와 전혀 절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부정선거를 이유로 12.3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까지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단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김문수 후보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정략적인 꼼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고쳐야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히 선거 관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소쿠리 투표라든가 아니면 CCTV를 종이로 가려가지고 투표함을 24시간 상시 모니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또한 직원들 이제 채용 같은 거 할 때도 부정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관위 내에서 자정 능력이라든가 또는 선거 관련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또 문제점 제기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이미 2017년에 본인이 먼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얘기했냐면 본인 SNS에다가 2017년 1월 7일 날 올렸습니다. 개표 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을 응원한다라고 본인이 밝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이었죠. 바로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난 방송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또 해가지고 또 거짓말 또 논란이 또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불리할 때와 유리할 때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 이게 과연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사전 투표는요 투표를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이제 의무이자 시민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본 투표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이거는 시민으로서 빠질 수 없는 큰 의무이자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반론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과거에 2017년경에 그런 부정선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는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까지 실시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징역 실형 선고까지 받았던 중대한 선거 개입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었고요. 그것은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도 그러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당시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금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선거 저도 뭐 짧게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그런 문제 제기했던 거 이재명과 똑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고 김문수 후보도 과거에 제기했었지요. 두 후보 모두 과거에 제기했었고 지금은 제기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이 선거 시스템 안에서 정정당당히 승부를 보자라고 하고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김문수 후보만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 것은 매우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한동훈 전 대표도 사전투표 첫날에 광주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오늘 서울 도봉구에서 첫 합동 유세에 나섰거든요. 유세 현장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동훈 후보가 오셨으니까 한동훈 후보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두 사람이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유세에 나서는 건 처음인 거잖아요. 처음이죠.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한동훈 후보가 경선까지 올라갔던 후보였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랑 마지막까지 경쟁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보여줬던 한동훈 후보의 역량인 것은 상당히 당원과 시민들한테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기는 했지만 그랬던 2등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선거 유세에 같이 올라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든든한 그런 지원이 되겠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더 일찍 나서줬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선거 운동할 때 이제 옷을 입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옷을 입었다가 또 빠진 옷을 입었다가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보는 사람 따라가지고 정말로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게 맞느냐? 일단은 지지한 거 맞겠죠.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대한 이유를 보여줬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역시 좀 일찍 더 왔으면 좋았겠다.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네, 조현삼 부대변인께서는 이 두 사람이 합동 유세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지금 며칠 만인가요? 14일 만인가요? 14일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두 전 후보죠.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함께 자리에 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보를 지원하는 연설 시간도 한 4분 30초였나요? 길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유세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유세복을 계속해서 입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단상 위에 올라온 자리에서마저도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는 유세복을 입지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선거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짧은 연설 중에 담겨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친윤 구태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대선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란 세력과의 절연 관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읽어보면 친윤 구태 세력은 이번 조기 대선 이후에 당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쟁 구도에 있는 하나의 축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친윤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보다는 다음에 있을 당권을 노린 그런 당내 선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와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 간의 화학적 결합이 이번 조기 대선 선거 이전까지 이루어질지는 좀 의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예, 김문수 후보에게는 한 전 대표의 화력 지원보다 절실한 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일 텐데 사전 투표를 3일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협상 방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선뜻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이진 아직은 않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제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 막판에 지난번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처럼 극적인 단일화를 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일화 했을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단일화하고 나서 대선에서 승리하거나 대선에서 패배하거나
두 가지 경우가 생기지만 예. 만약에 단일화하지 않은 경우는요. 경우의 수가 하나입니다. 대선 패배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했을 경우에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는 그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또 단일화해서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이준석 후보한테 크게 손해볼 건 없습니다. 대선 승리하게 되면 국무총리라든가 과기부 장관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요. 단일화해서 만약에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권에 도전하든가 내년에 있는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단일화하는 게 굉장히 이준석 후보 개인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단일화하지 않게 되면 경우의 수는 거의 하나입니다. 패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대선에 패배하게 되면 그 정치적 부담을 자칫하면 이준석 후보 혼자서 다 끌어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젊고 정치적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그런 후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큰 상황에서 본인 때문에 많이 대선 쳤다. 그러면 그 부담을 어떻게 씻어 나갈 것인가 회복하기가 힘들 수 있고 자칫하면 배신자라는 그런 오명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개혁신당의 삼석 정당의 사실상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삼석 의원으로서 정당에서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만약에 단일화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더 큰 넓은 보수의 운동장을 쓸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날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단일화 안 하고 대선에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방송 토론에서 가장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 보복의 1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영리한 이준석 후보라 그러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한 협상안은 어떻게 이준석 후보 측에서 구미가 좀 당길까요? 글쎄요, 우선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까지 단일화에 목매는 이유가 너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인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직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원내 2당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단일화하고 공동정부를 구상하자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뭐 100% 국민 경선을 하자라든가 아니면 이제는 아예 이준석 후보한테 이준석 후보가 바라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시도하겠다,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번 단일화에 대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겠구나, 단일화를 통해서 지금 보수 정당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감동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허약한 정당인지를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방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응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두 자릿수 득표에 가까운 그런 지지를 얻는 이유는 내란 세력과의 절연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탄핵을 찬성하고 비상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에 있는 그리고 젊은 유권자층을 한껏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얻는다고 한다면 아직 굉장히 젊지 않겠습니까? 차기 지선과 차기 총선에서 개혁신당 굉장히 보수 정당으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요. 보수 정당의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차기에 대한 대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단일화하는 것이 어떠한 명분과 실리가 있는지를 새겨보면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서 좀 정반대 해석을 내놔주셨는데 이준석 후보의 입에 좀 주목을 해보면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0%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하면 높은 확률로 이재명 후보 막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좀 극적인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준석 후보가 꽤나 일관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후보의 지지율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모두 다 두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한 여론조사 업체 발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45대 40대 10 이렇게 해서 두 자리인 겁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30이다.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이준석 후보의 말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10% 지지를 받는 후보가 40% 지지를 받는 후보에게 나에게 와라.
그러면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아마 이해하는 그걸 납득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왜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느냐? 이준석 후보는요, 제값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단일화 해줄 경우에 본인이 정치로 얻는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정치적 자산이 무엇이냐? 그걸 담보로 해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만약 공동정부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40대 젊은 국무총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캐나다와 유럽처럼 그런 모델이 아시아에서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또는 본인의 특징이 이공계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공계의 과기부 장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제대로 매겨달라라는 그런 요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세금을 피할 수 없고요.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헐값은 신뢰할 수 없다. 이준석 후보한테 제값을 치준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굉장히 확고하게 밝히고 있어요. 지금 방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그 가능성이 0%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본인의 의지는 확실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당권 거래 의혹도 지금 최근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0대 총리론 얘기도 불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당근을 주면서 단일화를 요구하고 구애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는 것은 단일화를 가정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유일한 출구인, 유일한 해결책인 것 마냥 국민의힘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단일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혀 감동 없는 단일화로서 시너지조차 없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가 없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단일화를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단일화의 가능성을 저희가 제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안철수 후보 간에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결과적으로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패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보수 정당에서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명분과 실리도 없는 단일화 그런 야합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이전 전례에서 충분히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최선을 대통령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에 대한 경계도 끝까지 늦출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대선의 단일화 선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심상정 사례가 있습니다. 심상정 전 대선 후보가 그때 완주를 했었지요. 완주를 하면서 얻었던 투표수가 약 80만 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몇 표 차를 갈렸죠? 아까 말한 0.73%인데요. 그게 표로 계산하면 24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게 실패를 합니다. 근데 심상정 의원이 혼자 얻은 게 격차의 3배가 넘는 80만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심상정 의원이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 했다 그러면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때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심상정 후보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계에서 심지어는 사실상 은퇴한 그런 수순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도 과거에 지금 심상정 의원의 선례가 있는 것을 모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실리를 취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온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그리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예, 법안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 발 물러섰고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라면서 공세를 퍼부었는데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입법을
일극 체제인 민주당에서 그냥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지시라더라 또는 묵인 이런 게 없었다면 이런 법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재명 후보가 추진한 입법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국은 3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였었고 이게 역풍이 불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거를 다시 이제 말을 바꾸어서 거두어들이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대법관을 이제 100명으로 늘리면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할 수 있겠다. 특히 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이게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것처럼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그러면 대법관 할 수 있는 거냐, 김재동 씨가 대법관 할 수 있는 거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조국 전 대표도 대법관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비화되면서 이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직격탄을 맞은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번복을 지시한 게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네. 100명에 대한 대법원 증언은 입법은 철회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30년 증언을 늘리는 그 입법은 아직 철회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아마도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추진할 가능성이 있겠고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 100명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 임명한 것 이거를 100% 재추진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향후 전망까지 짚어주셨는데 우선 오늘 나온 얘기는 어떤 과정 끝에 나온 걸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대법관 수를 증언하는 법안은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냈습니다. 박범계 의원 안의 경우에는 30명이었고요. 장경태 의원 안의 경우에는 100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모두 다 철회를 지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증언에 대한 법안은 다 철회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대법관 수 증언에 대해서는 오랜 법조계의 수건 사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대법관 수를 증언하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법관 수를 증언하는 것은 사법개혁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필 지금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증언 이슈가 터지다 보니 자칫 이것이 뭐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난을 받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을 우려해서 이러한 법안들을 뭐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대법관 수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법관의 그런 다양성 문제의 측면은 추후에라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조계 모두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